네, 이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할 텐데요. 11월 달, 지난달에 OECD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를 발표를 한 건데요. 전 세계 각국이 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상향 조정을 했어요. 미국도 높이고, 일본도 높이고, 많이 높였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원인 중에 정부가 한 일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 주셨던 이상민 선생님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인데요. 오늘 모셔서 지금 그 정부 재정발 경제 위기가 어떻게 오게 된 건지 이것도 말씀을 듣고 또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하향 조정된다고 예측치가 맞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진짜 정부 재정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 있죠. 그러니까 OECD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그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전 세계 경제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한 11월 달, 아주 따끈따끈하죠. 11월 달에 예측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변경한 예측을 보니까 전 세계 경제에 훈풍이 붑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달 예측에 따르면은 뭐 전 세계 OECD 선진국들 경기 안 좋다, 일본도 안 좋다, 미국도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일본도 좋다, 미국도 좋다, OECD 선진국 웬만하면 경기가 다 좋아진다라고 굉장히 상향 예측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 경기가 좋으면은 수출도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경기는 다른 나라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여태까지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그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3분기 때부터는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혹자는 뭐 이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그리고 뭐 전쟁이 두 군데나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서 나쁠 것이다라고 그 예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2분기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최소한 3분기부터는 안 그렇다. 3분기부터는 수출도 되고 다른 나라들도 다 좋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기 예측치를 하향을 했거든요. 이 6월달 예측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1.5% 이상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OECD는 바라봤는데, 근데 11월달 예측을 보니까 1.4%도 쉽지 않다라고 예측치를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다른 선진국이 평균이나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낮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내년에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네네. 한 1.4%도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7%, 미국은 뭐 2.3%, 뭐 굉장히 차이가 커요. 네네. 제가 한번 통계를 들여다봤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이나 아니면 선진국보다 더 안 좋았던 일이 언제 있을까? 그렇죠. 일본은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래서 계속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진 것이 제가 태어난 이래로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1980년도였거든요. 서울의 봄. 맞습니다. 정확하게 쿠데타 맞추셨는데요. 일어났을 때. 79년 1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980년도는 대통령도 없었던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 아주 암울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198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평균이나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하회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일본보다도 하회했던 것이 98년도입니다. 98년도는 왜 그랬을까요? IMF 구제금융 때 아니에요? IMF 구제금융이 97년도 온 직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하회했던 일이 정권을 잃었을 때만 그랬어요. 80년도에 쿠데타 세력한테 정권을 잃었고 정권이 없어졌을 때. 없어졌죠. 그렇죠. 사실상 나라가 망했을 때. 맞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고 또 경제 정권 권력을 잃었던 것이 바로 IMF 때였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될 때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1980년도 그리고 IMF인 1998년도에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럼 올해가 서울의 봄,
IMF 그렇죠? 이후에 세 번째로 세 번째 벌어지는 어떤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건데요. 근데 이것은 올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나? 올해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도대체 98년도에 우리가 낮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80년도에도 낮았던 것도 이해 가능하고 올해는 도대체 무슨 심각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일이 가장 문제의 핵심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이 그렇게 안 될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3분기부터는 수출은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수출은 의외로 잘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내수에다가 순수출을 더하면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국내에서 번 거,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이렇게 맞습니다. 합쳐서 그거를 경제 그러면 성장률이라는 경제 것은 성장률. 정의상 네. 네, 네. 내수가 얼마나 성장되는지 그리고 순수출이 얼마나 되는지 두 개를 합산하면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건데 순수출은 잘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내수가 가장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올해는 경제 지표를 보니까 3분기까지 내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마이너스였던 것은 97년 이래로 이 IMF 때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말고는 올해가 또 첫 번째 있었던 해인데 근데 내수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였을까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였고 그렇죠. 98년도는 금융위기니까 내수가 마이너스였고 그때는 다 해고되고 뭐 맞습니다. 쓸 돈이 없을 때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내수가 마이너스인 이유를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내수라는 것은 민간 영역과 정부 영역이 있는데요. 민간 영역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물론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 플러스 성장은 꾸준히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도 민간은 나름대로 소비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투자가 나름대로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결론 정부 소비, 정부 투자라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으로 쓰는 돈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정부가 지출을 하잖아요. 정부가 네네. 지출을 할 때 이 정부 지출 측면이 이 전년보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간은 그래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어떤 민간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밑에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국은행 국민 계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돈을 덜 써서 결과적으로 사상 세 번째로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는 그렇게 건가요?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98년도가 이 금융 그 외환 위기고 네. 뭐 2008년도가 금융 위기, 20년도가 코로나 위기라면은 현재 2023년도는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던 위기였던 것처럼 예, 지금은 정부 재정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위기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 정부가 얼마나 지금 지출을 줄였길래 그런 거죠? 정부가 전년보다 한 60조 원 정도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6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가 639조 639조 원입니다. 원. 예, 네. 그걸 보면은 정부 지출이 60조 원 이상 줄어드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10%가 그러니까 10%를 덜 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예, 아. 정해진 것보다 10% 덜 쓴 그러니까 건데요. 지금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해진 것보다 덜 쓴 걸 줄였다고 전년보다 전년보다 한 60조 원 이상 이 아. 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쯤? 시점이 그게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9월 말 기준 60조 원을 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살짝 말씀하신 다음에 그 실시간 댓글로 또 예. 질문이 또 들어왔었는데요. 정부가 지출을 줄였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런 정부가 질문이 지출을 있었거든요. 줄인 이유는 명확해요. 세수가 줄었잖아요. 세수가 이 예측보다 한 60조 원 정도 줄었거든요. 제가 정부 지출이 60조 원 정도 전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이 국세가 줄어든 것이 한 60조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줄인 것이 60조 원인데 그런데 이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세출을 줄이는 것은 이것은 사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지 않잖아요. 아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막 쓰자. 돈을 조금 벌었으니까
쓰니까 덜 쓰자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진 않습니다. 음. 이것이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부 지출 규모가 확정된 겁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여당은 여기에 돈을 더 쓰고 싶다. 야당은 여기에 돈을 더 쓰고 싶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굉장히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면서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건데 올해 예산도 분명히 작년에 여야가 토론하고 싸우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네, 네. 규모가 바로 639조 원인 거거든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639조 원을 쓰기로 했다면은 639조 원을 행정부는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가정경제하고 다른 점이 이 대목이 저도 자주 헷갈리더라고요. 다른 점이 가정경제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사실 써야 되는 예. 운명인데 정부는 사실 쓰기로 국회에서 정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걸 쓰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가정경제는 나의 지출 규모는 수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제가 수입이 1억 원 연봉이 되면은 1억 원 정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수입이 5천만 원 연봉이면은 5천만 원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국가는 지출 규모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복지는 어느 정도 하고 우리나라 R&D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우리나라 이 도로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 라고 지출 규모를 먼저 확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정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부채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이번에 10억을 쓰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국가는 이것은 이 세율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먼저 세출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입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국가 살림의 원칙인 건데요. 그래서 국가 살림은 올해 639조를 쓰기로 정해졌다면은 639조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39조를 쓰지 않고 어떤 행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임의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월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월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저는 근대 국가의 시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한 곳에서 세금을 걷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기서 20억을 쓰고 저기서 30억을 쓰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이 저는 그렇죠. 근대 국가의 시작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냥 지출 규모를 좀 임의로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뭐 우리나라는 법률주의도 아니고 일단 국회에서 10억을 쓰기로 했다면은 이것을 10억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만약에 9억을 쓰고 1억이 불용이 됐다. 불법은 아니거든요. 불법은 아니고 이것은 좀 정치적으로 나중에 결산할 때 국회에서 아니 우리는 국회는 여야가 합의로 10억을 쓰라고 했는데 왜 9억밖에 못 썼습니까? 라고 결산 때 말하면은 아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1억을 못 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과정인 거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헌법 소원도 내셨다고 해서 저는 헌법에 있는 내용인가?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1억을 못 써서 불용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1억이 불용이 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통해서 그 지방 정부에 줘야 될 교부세나 교부 금액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미 정해진 금액을 이 정부는 발표를 했어요. 아, 올해는 세수가 안 좋으니까 23조 원을 덜 주겠습니다라고 이 기재부가 발표를 했고 행안부는 기재부가 23조 원을 덜 주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행안부는 지자체한테 아 원래 뭐 주기로 한 금액 있잖아요. 원래 어떤 각 지자체한테 올해는 뭐 100억을 교부세 주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100억이 아니라 그냥 90억만 줄게요라는 발표를 올해 9월 달에 일방적으로 했죠. 아,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지방도 또 나름 지자체 또 지방의회가 있고 그렇죠. 거기도 지자체장이 있고 다 그런 구조를 갖추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방 정부는 사실 중앙 정부와 그 살림을 하는 원칙이 다른 게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세출 규모를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700조를 쓰겠다, 600조를 쓰겠다 정치적으로 정할 수가 있지만 지방 정부는 정치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세입 규모에 맞춰서 자동으로 세출 규모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세입 규모라는 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방정부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금액에 맞춰서 세입 규모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올해는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은 100억 원에 맞춰서 100억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인 거고 10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0억 원을 이미 지출을 했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이미 건설이 됐는데 100억 원을 이제 주는 것만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아니야 100억 원 안 줄 거야 90억만 줄 거야 라고 말하면은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한테 한번 전화로 물어봤어요. 아니 그 교부세를 덜 주겠다라고 공포를 했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발표를 했대요. 근데 혹시 발표를 공문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전달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공문을 통해서 전달은 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공문은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갑자기 기중에 이 지방정부한테 줘야 될 교부세 금액을 삭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은 혹시 못 주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역시나 공문은 못 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거는 안 남긴 거네요. 근거는 남기지 않고 뭐 구두나 아니면은 비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행안부가 발표를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죠. 저는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정확히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관할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데요. 네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뭐냐면은 어떤 행정안전부는 그 100억을 주기로 했지만 90억만 줄게요라고 말을 했고 지자체는 아니야 1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100억을 줘야 돼라고 지자체 말과 행정안전부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자체 말이 맞나요? 아니면은 행정안전부 말이 맞나요? 누군가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인 거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지자체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한 거죠. 나는 정부가 그 원래 본 예산에 약속한 대로 100억 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00억 원을 다 받기를 바라는데 행정안전부는 90억만 준다고 하니까 100억을 다 주세요라고 헌법재판소에 이 제기를 한 거가 바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입니다. 그렇군요. 기초가 주목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돈을 60조 원을 덜 쓰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고 행정부에서 그리고 덜 썼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사실상 그 역사상 세 번째로 일본보다 뒤지는 1980년대 이후에 역사상 세 번째로 맞습니다. 일본보다 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혹자는 이 사태를 보고 세수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무리수를 둔 거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건전 재정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건전 재정을 이렇게 지출을 줄여서 건전 재정이라도 지켰으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훼손했구나. 뭐 건전 재정도 중요한 가치고 이 경제 성장률도 중요한 가치니까 건전 재정을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훼손한 거라면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재정 건전성도 오히려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렇고 올해 재정 수지 적자가 한 마이너스 40조 원은 넘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요. 내년도 재정 수지 적자도 마이너스 45조 원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재정 수지 적자가 커진다라는 것은 건전 재정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거죠. 근데 왜 재정 수지 적자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냐면은 바로 세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이 이렇게 좋지 않냐면은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내수가 좋지 않냐면은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줄이니까 내수가 나빠지고 내수가 나빠지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고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재정 건전성이 훼손이 되는 건데요. 저는 뭐 무조건 국가 재정 지출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또 좋은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한 양의 지출을 해야지 어떤 재정 건전성도 많이 훼손시키지도 않고 어떤 재정의 책임성도 많이 훼손시키지도 않는 적절한 양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적절한 양보다 너무 적어지면은 내수가 안 좋아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적절한 양보다 너무 많아지면은 지출이 많아져서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적절한 양을 정확히 적절한 양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적절한 양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639조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올해 적절한 양이다라고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639조 원을 지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문제라는 일이 거죠. 벌어지는 거죠. 아니 저는 좀 황당한 게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적자 조금 10조 원인가 났을 때 모든 언론에서 다 건전 재정이 무너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기사로 썼었거든요. 지금 저는 맞습니다. 40조 원, 45조 원 적자 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기억을 저도 그 잘 숫자 안 하시는데요. 그 2017년도에 재정 수지가 흑자가 20조 원이 넘게 났어요. 2018년도에 재정 수지가 흑자가 30조 원이 넘게 났어요. 2019년도에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12조 원 적자였거든요. 마이너스 12조 원 적자 때 우리나라 뭐 국간이 거덜났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거덜 3번 났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어떤 건전재정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내수가 너무 안 좋아져서 건전재정이라는 가치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저는 경제 전문가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연준에서는 고금리 가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 가가지고 경제를 살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금리도 완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도금화가 있는 거죠. 고금리로 돈을 이렇게 좀 시중에 풀린 돈을 좀 회수하는 상황인데 그런 모드에서 재정을 또 늘리면 안 된다 이런 도금화가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 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재정을 지출을 덜해도 그 말이 덜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좀 도구마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고 이게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5분쯤 더 해도 되나요? 네, 조금만 확보를 하고 그 올해 정부 예산안 예. 그 수요일 20일까지 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는 또 막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 정부 여당에서는 또 요지부동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0일 날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해야죠. 원래 헌법에 따르면 12월 2일 날까지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헌법은 벌써 어겼네. 벌써 없는 겁니다. 이게 12월 2일 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지방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는 이 중앙정부 예산안이 심의가 확정이 돼야지 이게 예산안 심의 편성을 하기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서 현재 지방정부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도 이 중앙정부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그 국회에서는 증액을 못 하니까 예. 그 민주당에서는 50몇 조 원을 깎아서 정부 예. 원안을 깎아서 올려놨던데 예. 통과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러면 내년에 이 정부 재정발 경제 위기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20일 날 뭐 단독 처리라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것은 뻥이라는 거죠. 예. 전문 용어 우리말로는. 더 전문 용어라면 뻥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헌법에 따르면은 이 국회는 예산 증액권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1원도 증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야당이 정부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근데 그 전에 정부 안에서 뭔가 추가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중에서 딱 생각나는 뭔가 이 원안의 문제점이나 또는 원안의 좋은 점 조금만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은 정치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의 핵심은 바터라고 생각해요. 바터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어떤 야당은 이런 것을 깎고 이런 것을 더 늘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아니다. 이런 다른 거를 깎고 다른 거를 늘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서로의 마음이 다 100%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런 주고받는 그런 예산안 어떤 주고받는 바터가 예산안 심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거, 그 예를 들면 R&D 예산, 예. 또 뭐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그렇죠. 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삭감하겠다고 하고 예. 지금 이런 데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여당에서 더 늘리자는 거는 뭐 별로 사실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원래 정부 여당은 본질적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정부안이 워낙 가장 완벽한 상황인 거고, 야당은 가능하면은 이 정부 원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하고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거고요. 여당은 정부 원안이 가능하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경제 그 내수 경기 부진 이 얘기로 돌아가서 예. 지금 이런 정도로 예를 들면 정부 원안이 통과되면 이런 정도 내년에 지출을 하면 그래도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볼 수도 있나요? 저는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경제하시는 분들은 예측을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인데요.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예측이 가능한 유일한 것은 인구거든요. 네. 그 인구 예측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인트로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변수로 되기 때문에 인구 말고는 저는 예측을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네. 전체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통과가 아마 되겠죠. 언제든 뭐 연말 안에는 될 텐데 통과되고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전체 사업 내용. 규모뿐만 아니라 이 전체 내년도 예산안이 어디에 배분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배분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혹시 오늘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 지출 규모 감소가 어떤 내수 악화의 가장 원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더 확대해야 된다.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냐라는 질문한다라면은 저는 추가로 정부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639조 원만 그대로라도 지출하는 것이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추가로 정부 지출을 얼마나 더 확대한다라는 것보다 아니 여야가 합의한 것만큼은 최소한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랄까 정갈한 분노, 예. 그리고 차분한 분노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상민 위원님하고 그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경제 위기 또는 뭐 잘 봐도 불경기가 온 건데, 그래서 일본이나 OECD 국가 평균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오래 낮아진 건데 그 원인은 정부 지출을 잘못 조절한 데 있다. 그리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지출을 한꺼번에 줄인 상태라는 게 큰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예산 심의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요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전체 예산 총액으로든 아니면 뭐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풀어가든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 지켜보고 같이 저도 지켜볼 테니까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요거 통과되는 대로 한번 모셔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